자, 보도록 합시다. 자, 현대 우리 특히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조금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는데 우리나라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혹자는 좀 비판적인 말로 문어발식 경영을 한다 이런 말들 한번 좀 들어본 적 있죠. 그렇죠? 실제로 우리나라는 대기업이라고 얘기하는 기준이 바로 뭐냐? 기업의 규모만 큰 게 아니라 바로 뭐다? 그 기업이 담당하고 있는 분야가 굉장히 다양할 때 우리는 이것을 대기업이라고 주로 많이 얘기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삼성만 보더라도 보험이나 이런 걸 담당하는 삼성생명, 삼성화재 이런 계열사가 있고, 그렇죠? 그 외에도 우리가 핸드폰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냉장고, 세탁기 같은 가전제품을 만드는 삼성전자가 있고, 그렇죠? 그 외에도 이제 또 뭡니까? 삼성전자에 또 납품하는 또 삼성에서 디스플레이만 화면만 주로 만드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또 따로 있고 거기에 또 뭡니까 반도체라든지 여러 가지 칩이라든지 메모리라든지 이런 걸 만드는 삼성 반도체가 또 따로 있고 그다음 배를 만드는 삼성 조선소도 따로 있고 그렇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삼성의 계열사가 엄청나게 생각보다 많아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각 분야에 손을 안 뻗친 곳이 없다 할 정도로 굉장히 삼성건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알겠죠? 이렇게 우리가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 규모를 키울 때 그 규모를 어떤 선에서 적정하게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글이 바로 이 조직경제학 입문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현대사회 기업들은 새로운 내부 조직을 만들거나 다른 기업과 합병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기업의 규모를 변화시키기도 한다. 신제도학파에서는 기업들의 이러한 규모 변화를 거래비용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데 이를 거래비용 이론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문단에서는 사실 거래비용 이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렇죠? 바로 거래비용 이론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다? 신제도학파라고 하는 일종의 경제학파가 주장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거는 절대적으로 맞다 아니다라고 볼 수가 없기는 해요. 알겠습니까? 자, 근데 이 신제도학파는 바로 뭐다? 기업들의 뭡니까? 규모 변화를 거래비용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 이론을 거래비용 이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보도록 합시다. 본격적으로 이제 내용에 들어갑니다. 자, 거래비용 이론에서 말하는 거래비용이란 거래비용이란 바로 뭐다? 재화를 생산하는 데 드는 생산 비용을 제외한 그러면 바로 뭡니까? 생산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재화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이 생산 비용이고 반면에 여기서 이제 핵심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거래 비용은 바로 뭐다? 경제 주체들이 재화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우리는 거래 비용이다. 즉 얘는 생산이 아닌 거래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을 하더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실제로 이것도 우리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삼성과 애플이라고 하는 이제 휴대폰을 만드는 양대 산맥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굉장히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삼성과 애플은 사실 전 세계에서 손꼽는 스마트폰 제조 강국이라고 하죠. 그렇고 제조에 제일 뛰어난 그 업체 두 군데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 두 군데에서 휴대폰을 제조하는 방식은 완전히 달라요. 알겠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좀 재미있게 볼 만한 부분이긴 합니다. 알겠죠? 자, 실제로 애플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애플은 휴대폰을 단 한 대도 생산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참 아이러니한 얘기인데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에서는 절대 휴대폰을 생산하지 않아요. 알겠죠? 애플은 그저 뭐 한다? 바로 설계만 합니다. 알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핸드폰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 다음 자신들의 메인 칩셋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요거를 설계만 하고 소프트웨어 작업만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애플의 핸드폰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먼저 CPU 같은 경우는 대만에 보면 TSMC라고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회사가 있거든요. 이 반도체 회사한테 자신들의 설계를 주고 그대로 똑같이 만들어 달라고 의뢰를 해서 TSMC에서 만들어서 애플에게 납품을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애플 휴대폰의 디스플레이 같은 아이폰의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삼성이나 LG에서 가져와요. 주로 LG 디스플레이를 주로 메인으로 쓰고 삼성 디스플레이도 함께 사용을 합니다. 중국 것도 쓰려고 했는데 그 애플의 그런 여러 가지 규격에는 맞지 않아가지고 성능이 거기에 따라주지 못해가지고 중국 쪽에 자꾸 이제 시장을 열려고는 하는데 계속 실패를 하고 있어요. 성능이 못 따라주니까.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삼성에서 사요. 그 다음 메모리나 이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성이나 LG에서 삼성이나 하이닉스에서 우리나라 SK 하이닉스에서 사옵니다. 알겠습니까? 그 외에도 막 이렇게 부품들 다 사와요. 그리고 정작도 조립도 대만에 있는 뭐 폭스콘이나 뭐 이런 회사한테 의뢰를 맡겨가지고 그 회사에서 조립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애플은 메이드인보다는 메이드 바이를 더 중요시해요. 알겠습니까? 즉 우리가 설계하고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폰인 거지. 솔직한 말로 얘기하면 애플은 단 한 대도 사실 생산하지 않아요. 애플의 공장 자체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반면에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는 삼성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자회사에서 디스플레이를 만들고, 그 다음 삼성 반도체라는 자회사에서 반도체 만들고, 그 다음 삼성전자에서 그 제품들 다 갖고, 그 다음 심지어는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AKG라고 하는 음향회사가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음향계에서는 조금 알아주는 회사였는데 이거를 또 삼성이 인수합병을 해가지고 이제는 삼성 계열사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 삼성 정품 이어폰 하면 전부 다 AKG라고 적혀 있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럼 AKG 회사에서 또 뭡니까? 스피커나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오고, 심지어 이미지 센서도 뭡니까? 삼성이 세계 최초로 1억 화소 이미지 센서 만들었다, 2억 화소 이미지 센서 만들었다 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미지 센서도 삼성에서 다 생산을 합니다. 알겠죠? 어떻게 보면 삼성 휴대폰에서 유일하게 삼성이 생산하지 않는 게 CPU에 해당하는 이제 퀄컴의 스냅드래곤 칩밖에 없어요. 알겠습니까? 거의 한두 개 몇 개를 제외하고는 삼성은 대부분이 자기네들이 자회사에서 다 생산하고 그거를 모아서 심지어 삼성 핸드폰을 만드는 회사도 공장도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공장에서 다 조립해가지고 출하를 하는 방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두 회사의 그 뭡니까 휴대폰 제조 방식은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애플의 경우도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뭐야? 이 회사에서 디스플레이 사오고 저 회사에서 뭡니까? 뭐 CPU 사오고 우리가 설계도 보내줬다지만 그대로 만든 거 사오고 저 회사에서 뭐 카메라 사오고 저 회사에 또 맡겨가지고 조립하고 이러면은 그 과정에서 거래 비용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할 수밖에 없죠. 왜? 그 상대방 회사와 뭡니까? 일종의 조율을 하는 직원이 있으면 직원한테 월급도 줘야 되고, 그리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맨입으로 되나? 그치? 실제로 외국은 로비스트라는 직업이 따로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회사의 뭐 합법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로비도 다 불법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로비를 해서 자신들의 계약을 따내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로비 작업하는데도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뭐 하다못해 물건이 이제 사게 됐으면 그 물건을 우리 회사나 공장이나 우리가 공장으로 만들어달라고 맡겨놓은 공장까지 옮기는데 또 비용도 들 것이고, 이래서 여러 가지 거래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한다는 건데 그런 걸 우리는 모두 거래 비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즉 경제 주체가 거래회사와 능력을 가진 상대방을 탐색하는 과정, 가격의 교환 조건을 상대방과 협상하여 계약을 하는 과정, 또 계약 후 계약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강제하는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전부 거래 비용이라고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바로 그렇죠? 거래 비용 이론을 얘기를 하고, 이걸 주장한 사람은 신제도 학파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일단 거래 비용 이론의 개념은 바로 무엇이다? 그렇죠? 자, 기업들이 자, 기업들이 규모를 변화시키는 것을 거래 비용을 통해 설명하는 이론을 우리는 거래 비용 이론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term 당연히 거래 비용이 무엇인지 필요하겠죠. 그렇죠? 자, 거래 비용이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뭐다? 경제 주체들이 재화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좀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거래비용 이론에서는 자, 기업은 시장에서 재화를 거래할 때 발생하는 거래비용이 시장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재화를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에 대해 고려하게 된다고 보았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이 새로운 내부 조직을 만들거나 다른 기업을 합병하여 내부 조직으로 흡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거래를 내부화하면 기업의 조직 내에서도 거래가 일어나게 된다. 그 결과 역시 조직 내에서도 거래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이것을 조직 내 거래 비용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설명의 방식으로 사실은 바로 뭐다? 시장 거래 비용과 조직 내 거래 비용 두 개로 거래 비용을 나눌 수 있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을 해놨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시장 거래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시장에서 재화를 거래할 때 발생하는 거래 비용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반면에 조직 내 거래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그렇죠. 바로 뭡니까? 자, 거래를 내부화하게 되면 기업의 조직 내에서도 거래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역시 이로 인해서 거래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조직 내 거래 비용이라고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이때 시장 거래 비용과 조직 내 거래 비용을 합친 것을 총 거래 비용이라고 한다라는 거지. 그렇지? 자, 여기서는 굉장히 간단한 형태의 공식이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경제 지문이나 특히나 뭐 과학 그중에서도 물리 지문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이렇게 공식을 말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요. 알겠죠? 그럴 때는 옆에다가 혹은 시험지에다가 간단하게 공식 정도는 적어두는 게 나중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총 거래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총 거래 비용은 뭐다? 시장 거래 비용 더하기 조직 내 거래 비용 요거를 합친 게 바로 총 거래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거래 비용을 두 개로 나눈 첫 번째 시장 거래 비용. 자, 시장 거래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시장에서 재화를 거래할 때 발생하는 거래 비용을 나타내고 두 번째 조직 내 거래 비용은 그렇죠? 자, 기업이 새로운 내부 조직 창설 또는 외부 기업을 병합하여 거래를 내부화 했을 때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거래 비용을 조직 내 거래 비용이라고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삼성이라고 하는 큰 그 뭡니까 이름 아래 삼성 디스플레이가 있고 삼성전자가 있고 삼성 반도체가 있고 그다음에 뭐 AKG 같은 음향회사가 있고 그다음 삼성이 처음으로 이제 그 뭡니까 그 갤럭시가 히트를 친 게 뭡니까 노트라고 해서 휴대폰에다가 바로 그 필기를 할 수 있는 그죠 글을 쓸 수 있는 휴대폰이 처음으로 인기를 엄청 끌었었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때 삼성이 바로 뭐야? 휴대폰에서 이제 그 사람이 필기를 할 때 하는 필압을 인식해가지고 그 휴대폰이 인식하게 만들어주는 그 기술을 원래 와콤이라고 하는 회사가 세계에서 제일 1등이었거든요. 그 관련된 특허도 와콤이라고 하는 회사가 다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와콤도 삼성이 갤럭시 노트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인수를 해버립니다. 아예.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그 화면에서
필기압을 인식해가지고 그걸 글자나 그림이나 이런 걸로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기업도 뭡니까? 와콤도 이제 삼성 이름 아래 있고 다 이렇게 기업들이 있는 거야. 근데 이 기업들 내부들도 사실은 얘네들이 산하 기업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물론 삼성전자에 최대한 우선권을 주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얘네도 하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자기네들 이익을 추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했듯이 애플에도 실제로 디스플레이를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렇듯이 이렇게 이 기업들도 각자 자기네들의 또 이익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같은 조직 내라도 여기서는 기업 거래 비용이라고 하는 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조직 내 거래 비용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바로 총 거래 비용은 이꼴 바로 뭐다? 시장 거래 비용 더하기 조직 내 거래 비용,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단을 넘어가서 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 어떤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가정해보자. 이 기업에서는 시장 거래를 통해 다른 기업으로부터 모든 부품을 조달하여 제품을 생산할 수도 있고, 반대로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하나 판단해야 돼요. 봐. 이 기업에서는 바로 뭐다? 시장 거래를 통해 다른 기업으로부터 모든 부품을 조달하여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렇죠? 그러면 이 기업은 지금 뭡니까? 자기 조직 내에서 생산하는 부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다 다른 데서 사오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이 경우에는 무엇만 발생한다? 바로 시장 거래 비용만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죠? 자, 반대로 기업 내부적으로 모든 부품을 제조하여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기업 내에서 모든 부품을 제조하여 제품을 생산을 할 수도 가능하다는 거야. 그럼 이럴 때는 뭐만 발생한다? 당연히 조직 내 거래 비용만 발생을 한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만약 이 기업이 다른 기업과의 시장 거래를 통해 모든 부품을 조절한다면 조직 내 거래 비용은 발생하지 않고 시장 거래 비용만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이거는 지금 바로 우리가 고1, 2 이런 유형의 글이기 때문에 좀 아직은 친절해요. 고3 되면 이런 걸 쏙 뺍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거 읽기 전에 미리 자꾸 판단하는 연습을 하세요. 그게 고3 부분에서 결국 독서에서 난이도 조절은 생각보다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정리해주는 말이 있냐 없냐가 사실은 난이도 결정에 굉장히 큰 요소로 작용을 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봅시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은 시장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시장 거래에서 조달하는 부품의 일부를 기업 내에서 생산하려 할 것이다. 이렇게 기업이 부품을 자체 생산하여 내부 거래를 증가시키면 시장 거래 비용은 감소하지만 조직 내 거래 비용은 증가하게 된다. 이때 기업은 총 거래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까지 내부 조직의 규모를 확대하여 부품을 자체 생산할 수 있고, 이 지점이 바로 기업의 최적 규모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업의 최적 규모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총 거래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 요거를 최적 규모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사실 요 설명은 우리가 그래프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요거는 그래프를 꼭 그려놓읍시다. 자, 요 설명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좀 그려볼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비용이라고 적읍시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자, 만약에 처음에 A라고 하는 기업이, 그죠? 자, 무조건 100% 시장 거래만 한다고 쳐봅시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시장 거래 비용이 맥스가 되겠죠. 여기에 시장 거래 비용이 맥스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기업이 점점 조직 내부에다가 뭐 조직을 만들다든지 혹은 다른 기업을 합병해가지고 조직 내 거래를 점점 늘려가기 시작해요. 그죠? 그러면은 이 기업의 시장 거래의 가격은 어때? 점점 감소하다가
완전히 0의 지점에 올 수가 있습니다. 전부 다 100% 조직 내 거래로 만든다면.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반면에 거꾸로 자, 조직 내 거래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역시 어때? 제 100% 시장 거래를 하면 조직 내 거래 비용은 0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죠? 자, 그런데 이 회사가 역시 방금 얘기했듯이 점점 시장 거래를 줄이고 조직 내 거래를 활성화하면은 조직 내 거래 비용이 이렇게 만땅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시장 거래 비용과 조직 내 거래 비용은 이렇게 서로 반대가 되는 성향을 보여준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총 거래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뭡니까? 시장 거래 비용과 조직 내 거래 비용을 합친 거죠. 그죠? 자, 여기서 이게 시장 거래 비용. 요 파란색이 시장 거래 비용으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여기서 빨간색이 바로 조직 내 거래 비용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총 거래 비용은 자,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시장 거래 비용만 할 때는 굉장히 높은 형태를 보이다가 조직 내 거래를 점점 상설할수록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요. 그런데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해서 바로 뭐다? 나중에는 조직 내 거래가 늘어나면 오히려 거래 비용이 증가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알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것이 이제 그럼 까만색이 총 거래 비용이라고 했을 때 요 총 거래 비용의 가장 낮은 점인 이 지점이 바로 뭐가 된다? 기업의 최적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뭐다? 총 거래 비용이 최소인 지점이 바로 기업의 최적 규모다. 요 규모까지 기업의 크기를 확장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게 바로 신제도학파의 거래 비용 이론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렇죠? 자, 생각보다 그래프라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까지 그려봤고 다음 문단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렇다면 거래 비용이 발생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그럼 지금부터 바로 뭐다? 거래 비용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자, 봅시다. 거래 비용 이론에서는 이를 인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자, 첫 번째. 자, 인간적 요인에는 바로 뭐다?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과 기회주의적 속성이 있다. 자, 요것을 인간적 요인으로 본다는 거죠. 자,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먼저 인간은 거래 상황 속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할 때 완벽하게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어때? 자꾸 약간 자기가 좀 끌리는 거를 선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좀 손해를 보더라도.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한참 문제가 됐던 게 뭐 학연, 지연, 혈연 이런 문제. 그 다음 중국과 요즘 막 거래하고 하는 막 드라마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중국은 맨날 관시가 없으면 안 된다. 중국에는 무조건 돈을 내부를 줘야 된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은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회사의 이익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기도 하고, 그러고 이제 또 뭡니까? 자기가 여러 가지 학연, 지연, 혈연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완전히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자, 다음은 인간은 효용의 극대화를 위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회주의적 면모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인간적 요인으로 인해 거래 상황 속에서 인간은 완벽한 선택을 할 수 없고 거래 상대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거래 과정 속에서 거래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핵심은 바로 여기 있죠. 그렇죠? 바로 뭐다? 거래 상황 속에서 인간은 완벽한 선택을 할 수가 없고, 그 다음 거래 상대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거래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고, 이거는 인간적 요인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봅시다. 환경적 요인에는 자, 두 번째가 바로 환경적 요인을 들고 있죠. 자, 환경적 요인에는 바로 자산 특수성과 정보의 불확실성 등이 있다. 그렇죠? 자, 먼저 자산 특수성이란 바로 뭐다? 다양한 거래 주체를 통해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라, 핵심은 여기 있죠. 바로 특정 거래 주체와의 거래에서만 높은 가치를 갖는 자산의 속성을 바로
자산 특수성이라고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실제로 여러분들 중에 혹시 기억하는 사람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갑자기 노제펜 열풍이 분 적이 있죠. 그렇죠. 노제펜, 그렇죠. 사지 않습니다. 가지 않습니다. 먹지 않습니다. 해가지고 일본산 제품을 전부 다 거부하려는 일본 불매 운동이 있었습니다. 알겠죠? 그때 왜 그 일본 불매 운동이 일어났는지 혹시 기억하는 학생들 있어요? 없어요? 그때 일본 불매 운동을 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뭐였냐면은 일본이 우리나라의 반도체를 망하게 하겠다, 우리나라 반도체를 따라잡겠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원래는 그 반도체를 생산할 때 뭐 불화수소라든지 몇 가지 물질들이 꼭 필요하거든요. 알겠습니까? 다른 회사한테는 필요가 없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은 불화수소를 일본이 뭐 수출을 하든 말든 신경을 안 쓰는데 반도체를 생산하는 나라,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그 다음에 대만, TSMC 같은 회사, 그 다음 미국의 인텔 회사가 있거든요. 알겠죠? 세 군데가 거의 세계에서 주로 반도체를 다 생산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비율이 높은 게 대만의 TSMC고, 그 다음이 우리나라 삼성 하이닉스,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그 다음이 미국이 3위가 돼요. 일본은 거의 뭐 7, 8위, 10위 밖으로 밀려나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 반도체를 따라잡겠다, 니네를 망하게 하겠다 해가지고 우리 반도체 만들 때 꼭 필요한 뭐 불화수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출을 제한해 버립니다.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엄청 난리가 나면서 우리나라에서 노제펜 운동이 엄청나게 일어나게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일본이 수출을 제한했었던 불화수소 같은 그런 제품들은 전부 다 자산 특수성이 굉장히 높은 거야. 반도체를 생산할 때는 꼭 필요한 거니까. 대신에 다른 물건을 생산할 때는 불화수소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특정한 주체에게는 꼭 필요하면 필요할수록 자산 특수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자산 특수성이 높은 제품 같은 재료 같은 거는 뭐다? 그 재료를 파는 사람이 갑질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차피 내가 안 팔면은 니네 어차피 장사 못 하잖아. 반도체 못 만들잖아. 이런 생각으로 꼬장을 부리는 겁니다. 근데 참 우리나라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막 불화수소를 뭐 국내 중소기업이 생산하게 됐다. 이제 너네 필요 없다. 이래가지고 싹 공정을 다 갈아버렸고, 그죠? 그 외에 나머지 이제 뭐 제품 부품들도 용품들도 다 외국의 다른 기업에서 서로 우리에게 주겠다. 왜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근데 그거는 솔직하게 얘네들이 정말 생각을 잘못했던 게 거꾸로도 마찬가지야.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가 안 사주면은 지네들 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회사들이 더 큰 타격을 입었다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로 이렇게 자산 특수성이 높은 물건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자산 특수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뭐다? 상대방이 그에 대한 갑질을 할 확률이 높고, 그러면 역시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들도 비를 맞추고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거래를 하려면 또 여러 가지 행위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거래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따라서 특정 주체와의 거래에서는 높은 가치를 갖던 것이 다른 주체와의 거래에서는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 자산 특수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자산 특수성이 높으면 경제 주체들은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핵심은 이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죠? 그래서 갑질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를 보완하고자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려 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로 인해 거래 비용은 더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거래 상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거래 주체는 바로 뭐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정보를 공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당연히 여러분들 물건 파는데 내 물건은 이러이러한 게 단점이야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안 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교묘하게 자신들의 단점을 숨기고 장점만 부각해서 파니까 사는 사람도 사면서도 이게 진짜 확실히 좀 잘 될까 하고 어떻게 한 번 더 확인해야 되고 한 번 더 갖고 와서 또 실험해보고 내부 기준에 합격했으면은 걔네들 납품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애플도 바로 뭐야? 실제로 애플은 삼성한테 물건을 사오길 되게 싫어해요. 왜? 휴대폰 회사에서 자체로 라이벌인 거잖아. 알겠습니까? 유일한 라이벌이잖아요. 그치? 현재는. 그치? 그러니까 삼성에게 그 디스플레이고 뭐고 다 사오기 싫은데 사올 수밖에 없어. 왜?
중국에 물건을 사려고 했는데 어쨌든 자신들의 내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중국 기업들은 애플한테 와가지고 우리 물건 흥분이 좋다 니네들 기준에 맞을 것이다 라고 떵떵거리면서 팔려고 했는데 막상 샘플 갖고 와가지고 실험해 봤더니 기준을 부합하지 못한다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사는 것도 있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랬을 때 바로 이렇게 바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단점 같은 정보를 공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보가 불확실한 거래 상황일수록 바로 뭐다? 거래 주체들은 상대의 정보를 알아내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고 이로 인해 거래 비용은 높아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3번 맞죠? 자, 거래 비용의 발생 원인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인간적 요인이 있다는 거죠. 자, 인간적 요인에는 저거 위에서 정리를 하고 내려왔어야 되는데 자, 보다 합시다. 그래서 인간적 요인은 바로 뭐다?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 그 다음에 기회주의적 속성을 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바로 뭐다? 이 인간적 요인에 의해서 인간은 완벽한 선택을 할 수 없고 거래 상대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적 요인에 의해서 거래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두 번째 환경적 요인에는 자, 얘는 두 개로 첫 번째 자산 특수성이 있죠. 자, 그래서 자산 특수성에 따르면은 바로 뭐다? 그렇죠? 자, 특정 주체와의 거래에서만 높은 가치를 가지는 자산의 속성을 이야기를 하고 이로 인해서 자산 특수성이 높을수록 어때? 바로 이기적인 이기적이었다. 기회주의적 행동 가능성도 높아진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바로 뭐다? 자, 자산 특수성과 정보의 불확실성 성이 있는데 정보의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경제 주체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보를 공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바로 상대의 정보를 알아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거래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경제라고 하는 게 사실 물론 이 신제도학파의 경제 거래 비용 이론이 100% 맞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만약에 거래 비용 이론만 생각한다면 바로 뭡니까? 삼성이 굳이 뭐 생명이라고 하는 무슨 생명보험 같은 삼성화재를 둘 필요도 없고 삼성이 또 뭡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삼성증권 같은 그런 회사를 둘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오직 삼성이 어떻게 보면 제일 주력은 일단 첫 번째로 휴대폰을 들 수가 있고 그 다음이 이제 삼성 가전제품도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삼성의 가장 주력 물품 중에 하나거든요,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그럼 그런 것들만 중심으로 거래 규모, 기업의 규모를 확장을 해야 맞는 말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실제로 그 외에도 아까 얘기했듯이 총 거래 비용이 가장 낮을 때 물론 그게 최적 지점이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이상대로 흘러가지 않잖아, 그렇지?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뭡니까? 상대방이 뭐 갑자기 일본 같은 나라가 우리가 너네한테 이 부품 안 팔 거야 같은 이런 갑질을 하게 되고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또 뭡니까? 여러 가지를 자기 회사 조직 규모 내로 포섭시키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실은 무조건 이론대로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업의 규모를 늘릴 때 우리는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거기에 가장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이 총거래 비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지금부터 남은 시간 동안 뒤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